강원도 리조트 입구에 가난한 운전기사 지우가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출발하게, 제발. 그때 한결 리조트 회장 윤지훈이 다급하게 차 안으로 들어와 말 한마디를 내뱉고 쓰러졌습니다. 회장을 태운 운전기사가 그의 코트 주머니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죽지 마세요. 그 순간 가난한 운전기사는 무언가 검은 음모가 있다고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회장을 지키기로 결심한 지우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체 누가 왜 재벌 회장의 목숨을 노리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릴게요. 늘 행복하세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앞에서 부모님은 아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던 지우는 부모님의 기대대로 명문대 합격증을 거머쥐었습니다. 시장 사람 모두가 국밥집 아들이 개천에서 용났다며 박수를 쳤던 날 지우는 비로소 부모님의 구분 등을 펴드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좋은 아버지가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평생 모은 재산과 집이 한순간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당장 입학금은커녕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상황에서 지우는 단호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고 어머니가 밤새 흐느끼던 밤 지우는 합격증 대신 운전면허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공부 대신 돈을 벌기 위해 강원도 한결 리조트의 운전기사로 자원했습니다. 비상한 머리로 길을 외우고 숫자보다 정교하게 핸들을 꺾으며 부모님의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강원도 한결 리조트 입구, 폭우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요란했죠. 가난한 운전기사 지우는 핸들을 꽉 쥔 채 시계를 힐끗 봤어요. 윤지훈 회장이 임원 회의를 마치고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차 안은 냉방을 틀었지만 손바닥에선 땀이 배어나왔죠. 지우는 백미러 너머로 리조트 본관 현관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회장이 비틀거리며 차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빗속에 어렴풋이 보였죠. 평소와 달리 윤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우가 다급히 물었지만 윤 회장은 대답 대신 지우의 팔을 움켜쥐며 간신히 중얼거렸어요. 빨리 출발하게. 목소리가 떨렸죠. 평소 카리스마 넘치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지우는 회장을 부축해 차 안으로 이끌었어요. 차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윤 회장은 그대로 좌석에 고꾸라지듯 쓰러졌죠. 회장님, 회장님. 지우는 황급히 회장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의식은 희미했지만 숨은 붙어 있었어요. 지우는 회장을 뒷좌석에 누이고 부축하다 보니 회장의 코트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져 나왔어요. 낡은 종이 한 장이었죠. 지우는 조심스레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종이에는 손으로 쓴 듯한 복잡한 숫자와 기호들이 빼곡했어요. 38도 27분 북위. 암호 같았죠. 마치 보물지도처럼 어딘가의 위치를 가리키는 듯 했어요. 지우는 수학 천재였던 자신의 본능이 발동하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어요. 차 바닥을 보니 약 봉투가 떨어져 있었어요. 지우는 그걸 주워들고 자세히 살펴봤죠. 분명 회장이 평소 복용하던 심장약 봉투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캡슐 색깔이 달랐거든요. 평소엔 하얀색과 파란색이었는데 이번 약은 하얀색과 빨간색이었어요. 지우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죠.
이건 누군가 일부러 바꿔치기 한 거 아닌가? 지우는 재빨리 리조트 본관 쪽을 돌아봤어요. 현관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는 듯한 실루엣이 어른거렸어요.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엑셀을 밟았죠. 타이어가 빗물을 튀기며 차가 급발진했어요. 회장 집이 아닌 자신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향했어요. 회장 집엔 분명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거였거든요. 비좁은 반지하에 회장을 부축해 누이고 젖은 옷을 벗긴 뒤 담요를 덮어줬어요. 윤 회장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조금씩 안정되는 것 같았죠. 지우는 밤새 회장을 지켰어요. 새벽이 되자 약국 문이 열렸고 회장의 올바른 심장약을 사왔어요. 돌아와 회장에게 약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했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윤 회장이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회장은 고개를 돌려 지우를 봤죠. 여긴 어디지? 제 집이에요, 회장님. 쓰러지셔서 일단 모시고 왔어요. 윤 회장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지우는 물 한 컵을 건넸고 회장은 그걸 받아 단숨에 들이켰어요. 고맙네. 지우군. 회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지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회장님, 이 종이가 주머니에서 나왔는데요. 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종이를 보는 순간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걸 자네가 봤나? 예, 근데 이게 대체 아직은 말할 수 없네. 하지만 지우군. 윤 회장은 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자네가 날 지켜줘야겠어. 내 주변엔 믿을 사람이 없어.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 재벌 회장 윤지훈을 없애려 하고 있고 그 음모의 실마리가 바로 이 낡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다는 걸. 가난한 운전기사였던 지우의 인생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낡은 TV에서 흘러나오는 속보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화면에는 윤지훈 회장의 실종 소식과 함께 건강 이상으로 인한 일시적 공석이라는 한결그룹의 공식 발표가 자막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직감했습니다. 저건 실종 신고가 아니라 회장을 찾아내 없애려는 자들의 공개 수배나 다름없다는 것을요. 회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세상이 난리가 났습니다. 윤 회장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 지우가 구해온 약 덕분에 안색은 돌아왔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비애가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내 동생 지상이가 판을 짰군. 내가 죽어야 그자가 그룹을 통째로 삼킬 수 있으니까. 그때였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반지하 창살 너머로 보이는 골목 입구에 검은색 세단 2대가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들고 골목 안쪽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집 주소를 특정하고 찾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엎드리세요. 놈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이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놈들은 이미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정면 돌파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지우는 벽에 걸린 동네 지도를 훑었습니다. 3년 동안 배달 알바와 운전을 하며 익힌 동네의 모든 지름길과 하수구 위치까지 머릿속에 3D 입체 영상처럼 그려졌습니다. 회장님, 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저들을 따돌려야 합니다. 지우는 회장에게 때 묻은 작업복과 낡은 모자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회장의 코트를 걸치고 일부러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놈들의 시선이 창가로 쏠리는 찰나 지우는 회장의 손을 잡고 뒷문 보일러실과 연결된 좁은 환기구로 몸을 날렸습니다. 담벼락을 타고 옆집 옥상으로 뛰어오르는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저놈 잡아. 검은 양복들이 건물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지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상과 옥상 사이의 거리를 눈으로 계산했습니다. 2.5m. 노인인 회장이 뛰기엔 무리였습니다. 지우는 옥상 한 구석에 놓인 빨래 건조대와 사다리를 연결해 순식간에 임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만 믿고 밟으세요. 제 눈은 틀리지 않습니다. 회장이 간신히 반대편으로 넘어가자마자 지우는 사다리를 걷어차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놈들이 옥상에 도착했을 땐 이미 지우와 회장은 시장통의 좁은 골목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지우는 미리 주차해둔 자신의 낡은 소나타에 회장을 태웠습니다. 엔진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검은 세단 한 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우는 기어를 후진으로 넣고 핸들을 끝까지 꺾었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추격자들을 보며 윤 회장이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회장님, 안전벨트 꼭 매세요. 지우는 국도로 진입했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낡은 소나타가 시속 130km까지 속도를 냈습니다. 차체가 덜덜 떨렸습니다. 뒤따르던 검은 세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두 차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극커브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지우는 숨을 멈추고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체가 휙 기울었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정확하게 커브를 돌아 나갔습니다. 뒤차는 속도 조절에 실패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겨우 바로잡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지우는 산속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흙먼지가 뒤로 날렸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20분을 더 달렸을까 드디어 뒤따르던 차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한적한 마을 어귀에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우의 손은 떨렸고 등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윤 회장은 한참을 숨을 고르다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대단한 실력이군. 어디서 배웠나? 군대에서 운전병이었습니다. 특수기동대에서 6개월 훈련받았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를 운전기사로 뽑은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운전기사, 대학도 못 간 청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자신이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산속 마을 어귀의 작은 모텔, 지우는 회장을 2층 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고 형광등이 깜빡거렸죠. 윤 회장은 침대 모서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지우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우군, 난 미쳐가고 있었어. 윤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서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와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사진 속 회장은 지금보다 20년은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20년 전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윤 회장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빗속에서 뒤집힌 차, 깨진 유리창, 피. 그 장면이 끊임없이 되풀이됐어요.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했고 동생 윤지상이 곁에서 챙겨줬습니다. 병원도 같이 가주고 약도 직접 챙겨주면서요. 하지만 최근 석 달 동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더 멍해지는 거였어요. 기억이 사라지고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회사 중요한 결정도 제대로 내리지 못하게 됐죠. 윤 회장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친동생을 의심할 순 없었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어제 발견한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윤 회장은 약을 들여다보다가 얼굴이 굳었어요. 평소 먹던 하얀색과 파란색 캡슐이 아니었습니다. 하얀색과 빨간색이었죠.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자마자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운전기사 되시는 분이죠? 우리 형님을 어디 숨겼습니까? 윤지상이었습니다. 지우는 침을 삼켰어요. 상대방은 부드러운 말투로 회장을 빨리 모셔와야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엔 협박이 깔려 있었죠. 지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위치 추적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우는 재빨리 두 사람의 휴대폰 배터리를 모두 빼내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창문 너머를 살폈습니다. 아직 수상한 차는 보이지 않았죠. 지우는 모텔을 나가 마을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작은 약국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들어가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약사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하얀색과 빨간색 캡슐을 꺼내 보여줬죠. 약사는 돋보기를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정신과 약은 맞지만 빨간색 부분은 원래 성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캡슐을 열어서 다른 걸 섞은 것 같다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약을 조작하는 경우는 환각 성분이나 진정제를 과다하게 넣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먹으면 의존성이 생기고 판단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설명이었죠. 지우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였어요. 약사는 이런 행위가 상해죄는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선 살인 미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텔로 돌아오자 윤 회장이 창가에 서서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석양빛이 회장의 뒷모습을 비췄습니다. 외롭고 쓸쓸해 보였죠. 지우가 확인한 내용을 전하자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윤 회장은 예상은 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친동생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요. 한결 리조트는 연 매출 3천억 원대 기업이었습니다. 윤지상은 부회장이었지만 경영권은 형인 윤지훈이 쥐고 있었죠. 동생은 형의 정신을 흐트러뜨려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권한이 자연스럽게 넘어올 테니까요. 지우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가족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는 추악한 욕심이었죠. 20년 전 사고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윤 회장은 의심은 했지만 증거가 없었다고 답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는 단순 사고였고 그걸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죽기 직전 윤 회장의 손을 잡고 뭔가를 말하려 했었습니다. 끝까지 듣지 못한 그 말이 20년 동안 회장을 괴롭혀왔죠. 지우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진실을 모른 채 동생을 믿으며 살아온 회장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회장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털썩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지우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반드시 암호를 풀어내고 윤지상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밝혀내겠다고요. 윤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희미한 빛이 돌았어요. 정말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우는 자신 같은 가난한 운전기사를 믿어주시고 목숨까지 맡겨주신 회장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 회장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떨렸지만 그 악수엔 굳은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론 어둠이 내렸고 방안 형광등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엔 뜨거운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지우는 잠에서 깼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회장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윤 회장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현실로 돌아오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또 그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꿈이요. 지우가 생수를 건넸고 회장은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윤 회장은 이제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9월 아내 민서가 이상하게 불안해했습니다. 뭔가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서가 서재로 찾아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이걸 풀어보라고, 여기 진실이 담겨 있다고요. 윤 회장은 그때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비 오던 밤 민서가 딸 서연이를 데리고 외출했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급커브 구간에서 차가 미끄러져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즉사였죠. 경찰은 빗길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브레이크 흔적도 없었고 과속도 아니었다고요. 그냥 불운한 사고라는 판정이었습니다. 윤 회장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야 아내가 건넨 종이가 생각났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았어요. 펼쳐보니 온통 숫자와 기호뿐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죠. 수학 전공한 친구들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암호 전문가에게도 의뢰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윤 회장은 이게 그냥 낙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언젠가 누군가 이걸 풀어줄 거라는, 그리고 민서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있을 거라는. 윤 회장은 지우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38도 27분 북위, 127도 49분 동경, 지동 3층 벽장, 좌측에서 5번째 벽돌, 189자 2123.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학 천재였던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죠. 숫자들이 패턴을 이루며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좌표 같았습니다. 위도와 경도, 그리고 구체적인 위치까지 적혀 있었죠. 윤 회장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풀 수 있냐고 물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풀어내겠다고요.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슬픔과 의문이 드디어 해결될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지우는 종이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아내가 자주 가던 특별한 장소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윤 회장은 생각에 잠겼어요.
민서는 국밥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서울 종로에 있는 오래된 국밥집을 자주 찾았다고요. 거기 할머니가 끓여주는 국밥이 최고라면서요. 윤 회장도 몇 번 따라간 적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 안쪽에 있었는데 할매 국밥 그런 투박한 이름이었던 것 같다고 했죠. 지우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암호를 들여다봤어요. 좌표 부분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신기하게도 서울 종로구 어느 골목을 가리키고 있었죠. 지동 3층? 혹시 그 국밥집 근처에 그런 건물이 있는지 물었지만 회장은 20년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지우는 계속 암호를 분석했습니다. 1894-2123. 이 숫자는 뭘까요? 날짜일 수도 있고 비밀번호일 수도 있었어요.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 7시가 됐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종이를 붙들고 있었어요. 윤 회장은 조용히 지켜봤죠. 지우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펜을 움직이며 숫자들을 조합하고 또 조합했어요.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모님 생일이 언제냐고 물었어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1894. 여러 조합을 시도해봤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혹시 결혼기념일이 1월 8일이냐고 물었죠. 윤 회장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맞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되물었어요. 지우는 흥분했습니다. 이 숫자는 날짜들을 합친 거였습니다. 중요한 날들이죠. 암호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재 소년이었던 자신의 능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아직 다 푼 건 아니었지만 방향은 잡았습니다. 이 암호는 분명 어딘가의 금고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진실이 있을 거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20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텔방 안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창밖으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먼지가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부터 사흘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건넨 낡은 종이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숫자와 기호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죠. 종이 모서리는 손때로 까맣게 변했고 몇몇 글자는 물에 번져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이 숫자 배열, 좌표가 아니라 주소체계야. 지우는 중얼거리며 연필로 종이 여백의 계산식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목이 저리도록 펜을 쥐고 때로는 벽에 기대 눈을 감고 암호의 패턴을 머릿속으로 그려냈죠. 새벽 3시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지만 지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암호를 푸는 것만이 회장님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마침내 나흘째 되던 아침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연필 끝이 종이 위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암호가 가리킨 주소는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었으니까요. 바로 지우의 어머니가 30년 넘게 운영해온 한결 국밥집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지우는 멍하니 그 주소를 바라봤습니다. 재벌 회장의 비밀 금고가 하필 가난한 운전기사의 집 국밥집에 숨겨져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암호는 정확히 국밥집 주소와 건물 구조, 그리고 창고의 특정 위치까지 지정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서둘러 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암호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 장소가 제 어머니 가게예요. 수화기 너머로 윤 회장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 국밥집,
한결 국밥집 말인가? 네, 맞습니다. 그럼 운명이었구나. 자네 어머니 가게는 내가 20년 전부터 알던 곳이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우리 부부가 자주 찾던 단골집이었어.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옛날 단골 손님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바로 윤 회장 부부였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회장의 목소리는 과거를 떠올리며 더욱 낮아졌습니다. 아내는 그 집 된장찌개를 무척 좋아했지. 힘들 때마다 우린 그곳에서 밥을 먹으며 위로받곤 했네.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암호가 그곳을 가리킨다니.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지우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과 회장님의 인연이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날 저녁 지우는 윤 회장과 함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간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손님 몇 명이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국자를 들고 계셨죠. 어머니, 잠깐 뒤쪽 창고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우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가게 뒤편 창고로 향했어요. 창고는 오래된 냄새가 났고 김치 항아리와 쌀 포대가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암호에 적힌 대로 창고 왼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시멘트 바닥 한 모퉁이, 낡은 김치 항아리 3개가 놓인 자리였죠. 항아리를 치우자 바닥에 희미한 균열이 보였어요. 지우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균열을 따라 손가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바닥 일부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철판이 들려 올라가더니 그 아래 낡은 금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금고 표면은 녹이 슬어 있었고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죠. 아내가 남긴 유품 중 하나였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자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2개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 그리고 손때 묻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윤 회장은 손을 떨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자동차 정비 기록이었어요. 사고 나기 이틀 전 윤 회장 가족이 타던 차량의 브레이크 계통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정비사의 메모로 남아 있었죠. 두 번째 문서는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 윤지상 명의 계좌에서 정체 모를 사람에게 5천만 원이 송금된 기록이었어요. 세 번째 문서를 보는 순간 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윤지상이 직접 작성한 메모였습니다. 형이 사라지면 리조트는 내 것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고 그는 창고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동생이 정말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회장 옆에 섰고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금고 안에서 나온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윤지상이 형수와 조카의 목숨을 빼앗은 교통사고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서류들을 내려다보다가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죠. 이게 그때 그 사건이었구나. 지우가 황급히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은 고요했고 멀리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20년 전, 그 비 오던 날이었어.
나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지. 그때 횡단보도 근처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를 봤단다. 어머니의 눈빛이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그날의 장면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어요. 차 밑으로 누군가 기어 들어가더라고. 처음엔 정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이상했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길바닥에 엎드려서 뭔가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 그 사람 얼굴은 못 봤어. 검은 모자를 눌렀었고 우비를 입고 있었으니까. 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그 차가 우리 가족 차였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중에 뉴스에서 봤어. 그날 저녁 그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재벌 회장 가족이 변을 당했다고 했지. 그때 내가 본 차랑 똑같더라고. 번호판까지 기억나? 453 7483이었어. 윤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지우가 재빨리 회장을 부축했죠.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번호판 맞습니다. 그게 우리 차였어요. 어머니는 두 손을 꼭 쥐며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또렷했어요. 그때 난 무서웠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가난한 국밥집 주인이 뭘 할 수 있겠니? 경찰한테 말해봤자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잊으려고 했단다. 근데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지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렸죠. 2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윤 회장은 천천히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였죠. 고맙습니다. 그때 보신 것을 기억해 주셔서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그때 말씀하셨어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제 동생은 교묘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윤 회장은 금고 안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테이프 겉면에는 사랑하는 지훈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내의 필체였죠. 회장의 손이 또다시 떨렸습니다. 이걸 들어봐야겠어요. 세 사람은 창고에서 나와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왔고 테이프를 넣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이 섞인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죠. 지우와 어머니도 숨을 죽이고 테이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알아요. 지상 씨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며칠 전 우연히 그의 서재에서 이상한 문서를 봤어요. 당신 이름이 적힌 유언장 초안이었죠.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형만 없으면 모든 게 내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테이프 속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증거를 모았어요. 은행 거래 내역, 정비소 기록, 그의 메모까지 모두 한결 국밥집 창고에 숨겨뒀어요. 그곳은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곳이니까. 당신이 힘들 때마다 찾던 그곳에서 진실을 찾길 바라요.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여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마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진실을 밝혀내요. 사랑해요, 영원히.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죠. 윤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회장의 등을 쓰다듬었고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한참 후 윤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죠. 이제 알겠습니다. 아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곳은 단순한 국밥집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게 따뜻함을 준 곳이고 진실을 지켜준 곳입니다. 회장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2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주셨어요.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덕분에 증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여기서 국밥이나 끓이며 살았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운명입니다. 윤 회장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천재 소년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꿈을 접고 운전기사가 된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국밥집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없었죠. 지우 씨, 자네가 내 운전기사가 된 것도, 자네가 암호를 푼 것도 모두 정해진 인연이었어요. 이제 우린 함께 싸워야 합니다. 윤지상을 멈춰 세워야 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어요. 이건 단순히 재벌 회장을 돕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일이었죠. 회장님,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쥐었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힘이 담겨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국밥집 작은 방에는 희망의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죠. 이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 왔어요. 다음 날 아침 윤지상은 자신의 서재에서 급히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부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회장님, 금고가 발견됐습니다. 국밥집 창고에 숨겨져 있던 게 모두 드러났어요. 윤지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에 쥔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붉은 액체가 하얀 카펫에 번졌어요.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바람에 날리듯 흩어졌죠. 그 운전기사 놈이 감히. 윤지상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서울 시내 곳곳에 수배 전단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에는 지우의 얼굴 사진과 함께 한결 리조트 회장 납치 용의자라는 문구가 크게 박혀 있었어요. 윤지훈 회장을 납치하고 협박한 위험한 인물입니다. 목격 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단 하단에는 신고 포상금 5천만 원이라는 글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윤지상은 돈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했죠.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이 전단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지우는 국밥집 뒷골목에서 그 전단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범죄자처럼 인쇄되어 있는 걸 보며 이를 악물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컸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 윤지상의 부하 대여섯 명이 국밥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거침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국 끓이던 어머니가 황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세요? 대답 대신 남자들은 테이블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죠. 김치찌개가 바닥에 쏟아졌고 밥그릇들이 와르르 굴러다녔어요.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 가게 주인 어디 있어? 당장 나와. 남자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제가 주인인데요.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당신 아들 어디 있어? 우리 회장님을 납치한 놈 말이야.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지우가 회장님을 도와드린 건데. 남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수배 전단을 꺼내 어머니 얼굴 앞에 들이댔어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 당신 아들은 지명 수배자야. 어서 불러내지 못해?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녀를 애워쌌죠. 주방으로, 창고로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어요. 김치 항아리를 넘어뜨리고 쌀 포대를 찢었습니다. 하얀 쌀알들이 바닥에 쏟아졌고 고춧가루 봉지가 터지며 붉은 가루가 공중에 날렸어요. 시장 상인들이 소란 소리를 듣고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떡집 아저씨, 생선가게 아주머니, 야채 파는 할머니까지 모두 국밥집 앞에 섰죠.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남의 가게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 떡집 아저씨가 소리쳤지만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명이 아저씨의 가슴팍을 밀쳤어요. 아저씨가 뒤로 휘청거렸고 옆에 있던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황급히 붙잡았습니다. 다들 물러서. 이건 경찰 업무야. 방해하면 너희도 같이 잡혀간다. 남자들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지우가 골목 모퉁이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가게가 난장판이 되고 어머니가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는 모습. 지우는 달려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타나면 어머니가 더 위험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 남자 중 한 명이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들이 안 나타나면 어쩔 수 없지. 당신이라도 데려가야겠어. 뭐? 나요. 손 놔요. 어머니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가게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합차 문이 열렸고 어머니는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죠. 지우는 골목 그늘에 숨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어요. 승합차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배기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고 타이어 자국이 젖은 아스팔트에 검게 남았어요. 시장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떡집 아저씨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저었어요. 소용없어. 저 사람들 뒤에 재벌이 있다잖아. 경찰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국밥집 안은 처참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널렸고 뒤집힌 테이블 위로 국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앞치마만이 쓸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지우는 골목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회장님을 지키려다 오히려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린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죠.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지상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운전기사 양반, 듣고 있나? 내 어머니는 지금 내 손에 있어. 금고에서 가져간 서류 전부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였죠.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 내가 원하는 게 서류면 만나서 거래하자고. 윤지상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거래? 내가 감히 나랑 거래를 해? 내일 정오까지 한강 다리 밑으로 서류 가져와. 혼자 오고 경찰이나 우리 형한테 알리면 내 어머니는 강물에 빠지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안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차가운 골목벽에 등을 기대니 시멘트의 차가운 기운이 등골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시장 상인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지우의 귓속엔 윤지상의 협박만이 맴돌았죠. 해가 기울며 골목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반드시 구해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지우는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난장판이 된 가게를 보며 한참을 서 있었죠. 깨진 그릇들, 엎질러진 국물, 바닥에 흩어진 쌀알.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지우는 무릎을 꿇고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손에 그릇 파편이 베어 피가 났지만 느끼지 못했죠. 그때 가게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떡집 아저씨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들어왔어요. 뒤이어 생선가게 아주머니, 야채가게 할머니, 분식집 총각까지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걸 혼자 어떻게 치우려고. 우리가 도와줄게. 떡집 아저씨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을 받아 반짝였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 어머니가 우릴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가게 망할 뻔했을 때 공짜로 밥 먹여준 사람이 누군데. 생선가게 아주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아플 때 병원비 보태준 것도 내 어머니야.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거지. 야채가게 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야. 우리가 꼭 구해낼 거다. 사람들은 말없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질 소리, 물 뿌리는 소리, 그릇 정리하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1시간쯤 지나자 가게가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구석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가난한 시장 사람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었죠. 어머니가 평생 이들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청소가 끝난 뒤 떡집 아저씨가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뭐야? 혼자 서류 들고 가서 바꿔오려고?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전수학은 잘해도 싸움은 못해요. 윤지상한테 가면 서류만 빼앗기고 어머니도 못 구할 거예요. 그럼 지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칠판 앞에서 수학 문제를 풀던 그때처럼 차분하고 날카로워졌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어머니가 어디 갇혀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합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윤지상의 소유 건물들, 회사 목록, 관련 부동산 정보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지난 사흘 동안 윤지상의 동선을 추적한 자료를 펼쳤죠. 윤지상은 강남의 낡은 창고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폐업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기 사용량이 꾸준해요. 누군가 그곳을 쓰고 있다는 증거죠.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거기 있을 가능성이 크겠네? 네, 10중 8구요. 지우는 창고 주변 지도를 띄웠습니다. 건물 구조, 출입구, CCTV 위치까지 세세하게 표시했어요. 천재 소년의 머리는 이미 구출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는 못 들어가요. 감시 카메라가 4대나 있고 경비원도 최소 2명은 있을 겁니다. 분식집 총각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려고? 옆 건물 옥상에서 로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창고 뒤편엔 CCTV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면 떡집 아저씨가 지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좋아. 우리가 돕겠어. 뭘 하면 돼? 지우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평범한 시장 상인들이었지만 지금만큼은 든든한 동료들이었죠. 내일 정오, 윤지상은 한강 다리 밑에서 저를 기다릴 겁니다. 그 시간에 창고 경비가 약해질 거예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다음 날 정오가 되기 30분 전, 지우는 창고 근처 건물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옷자락이 펄럭였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높이가 5층은 좋게 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죠. 떡집 아저씨와 분식집 총각이 로프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옥상 난간에 로프를 고정하고 반대편을 지우의 허리에 묶었어요. 조심해. 떨어지지 말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난간을 넘었습니다. 발이 공중에 뜬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쥔 로프가 땀으로 미끄러웠지만 꽉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창고 쪽으로 이동했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몸이 흔들렸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3분쯤 지나자 창고 옥상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로프를 풀고 옥상 비상문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창고 내부가 보였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여 있고 구석에 작은 방 하나가 있었죠. 방 앞에 경비원 한 명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그림자를 따라 움직였어요. 천천히 소리 없이 경비원 뒤로 다가가 재빨리 그의 입을 막고 목을 조였습니다. 경비원이 허우적거렸지만 이내 기절했죠. 지우는 경비원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열쇠를 문에 꽂고 돌렸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 어머니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어요. 어머니. 지우는 달려가 어머니의 재갈과 밧줄을 풀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우를 보자마자 그를 꼭 껴안았죠. 지우야, 괜찮니? 다치진 않았니? 전 괜찮아요. 어서 나가요. 두 사람은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옥상으로 향했죠. 떡집 아저씨가 로프를 던져주었고 지우는 어머니를 먼저 건너보냈어요. 어머니가 무사히 건너편 옥상에 도착하자 지우도 로프를 타고 건넜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순간 창고 아래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깨어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우와 어머니는 건물을 빠져나와 골목으로 사라졌죠. 시장 골목에 도착했을 때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해질녘 햇살이 골목에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국밥집 간판이 다시 불을 밝혔어요. 어머니를 구출한 다음 날 지우는 윤 회장과 함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유리창을 뿌옇게 만들었어요. 회장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윤지상은 이미 주요 언론사를 소나기에 쥐고 있거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엔 각 언론사의 소유 구조와 광고 의존도 자료가 떠올랐죠. 주요 신문사 3곳은 한결그룹 광고비로 운영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방송국 2곳도 윤지상 측 인맥이 경영진의 포진해 있고요.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컵을 들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쓴맛만 느껴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 지우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작은 온라인 매체 목록이 나타났죠.
대형 언론사 대신 독립 매체를 찾았습니다. 진실의 목소리라는 온라인 언론사인데 젊은 기자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광고 없이 구독료만으로 버티는 곳이라 외부 압력에 자유롭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좋아요. 그쪽과 연락해보죠. 그날 오후 지우는 진실의 목소리 편집장 강민준을 만났습니다. 30 초반의 젊은 기자였죠. 그는 낡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지우가 건넨 서류를 하나씩 검토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강민준이 서류를 내려놓고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20년 전 사건이 조작이었다는. 네, 모두 사실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 정비 기록, 윤지상, 본인의 메모까지 다 있습니다. 강민준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손으로 턱을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죠. 창밖으로 빗소리가 거세졌고 천둥이 멀리서 울렸어요. 우리가 이걸 보도하면 큰 파장이 일 겁니다. 윤지상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강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좋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열죠. 그쪽에서 방해해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되면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30분 지우와 윤 회장은 작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강민준과 기자 5명이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좁았지만 벽면엔 하얀 천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엔 마이크 2개가 놓였습니다. 건물 밖에선 이미 윤지상의 부하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10여 명이 입구를 가로막았죠. 하지만 강민준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는 건물 뒷문으로 지우와 회장을 들였고 정문 쪽 소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시가 되자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카메라 앞에 윤 회장이 앉았고 지우가 그 옆에 섰어요.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죠. 화면 속 시청자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0명, 500명, 1000명.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접속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결 리조트 회장 윤지훈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준비한 서류를 펼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 세상을 떠난 교통사고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너머 댓글 창이 요동쳤습니다. 시청자 수는 이미 5,000명을 넘어섰죠. 회장은 서류를 하나씩 카메라에 보여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정비소 기록, 윤지상의 메모. 증거들이 화면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지우가 준비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윤지상이 회장의 약을 몰래 바꿔치기 하는 장면, CCTV에 잡힌 모습이었죠. 영상 속 윤지상은 주변을 살피며 약병을 호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서재 책상 위 약통을 열어 알약들을 바꿔 넣었어요. 시간은 지난달 23일 밤 11시 45분. 날짜와 시각까지 정확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건물 밖에선 윤지상의 부하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회의실까지 들렸지만 생중계는 멈추지 않았어요. 강민준이 카메라를 조정하며 회장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제 동생 윤지상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왔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카메라는 그 모습을 가감없이 담아냈어요. 시청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은 초당 수십 개씩 올라왔고 SNS에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윤지훈 회장 생중계가 올랐습니다. 언론사들도 이 소식을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노트북으로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속보가 떴고 방송사들이 긴급 뉴스를 준비하고 있었죠. 윤지상이 아무리 언론을 장악했어도 실시간으로 퍼지는 진실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쿵 하고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발로 차는 소리였죠. 하지만 강민주는 문을 향해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고 진실은 계속 송출됐습니다. 회장이 마지막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 사본이었어요. 이 모든 증거는 제 아내가 목숨을 걸고 남긴 것입니다. 20년이 걸렸지만 이제 세상에 알립니다. 윤지상은 살인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지상의 부하 셋이 들이닥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생중계는 끝났고 영상은 수만 명의 기기에 저장됐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간 뒤였죠. 생중계가 끝나고 30분 후 건물 밖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사 카메라 5~6대가 입구를 향하고 있었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대기했어요. 하늘엔 헬리콥터 소리가 울렸고 경찰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윤지상의 부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 회장을 막으면 오히려 자신들이 방해 혐의로 체포될 판이었죠. 그들은 하나둘 뒤로 물러섰고 건물 입구가 열렸어요. 윤 회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지우가 그의 팔을 부축했죠. 회장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짓눌려 있던 진실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십 개의 빛이 회장의 얼굴을 비췄고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회장님, 동생분이 정말 사고를 조작했습니까? 증거는 확실합니까? 윤지상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장은 입구 계단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 5~6개가 그의 입 앞으로 밀려왔죠.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고 빗방울이 한두 개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제 동생 윤지상은 20년 전 제 가족을 죽였습니다. 리조트를 차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는 저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려 회사 경영권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기자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카메라는 쉬지 않고 셔터를 눌렀고 방송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동생이 제게 먹인 가짜 약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약병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진짜 약, 하나는 윤지상이 바꿔치기한 가짜였죠. 카메라 렌즈가 약병을 클로즈업했어요. 이 약들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을 마쳤습니다. 가짜 약엔 환각 성분과 진정제가 과다 투여돼 있었습니다.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때 경찰차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형사 4이 차에서 내렸고 그중 한 명이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형사였습니다. 윤지훈 회장님이시죠? 강력계 박준영 형사입니다. 제보받은 내용 확인하러 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펼쳐보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은행 거래 내역, 정비 기록,
윤지상의 메모. 모든 게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윤지상 씨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마 회사에 있을 겁니다. 강남 본사 23층 회장실이요. 형사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 박준영. 긴급 체포영장 청구 부탁합니다. 용의자는 윤지상, 살인 교사 및 상해 혐의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확인 신호가 들렸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차에 올라탔고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어요.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고 아스팔트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던졌지만 회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차로 향했죠. 취재진 사이를 지나는 동안 누군가 소리쳤어요. 회장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동생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요.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죠. 후회는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겁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어요. 지우가 운전대를 잡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빗속을 헤쳐나가는 차 안은 고요했어요. 1시간 뒤 강남 본사 앞에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들은 23층 회장실로 올라갔죠. 윤지상은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무표정하게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지상 씨, 살인 교사 및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습니다. 윤지상은 비웃음을 지었죠. 증거가 뭔데? 2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충분합니다. 은행 거래 내역, 정비 기록, 당신이 직접 쓴 메모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 증거도 확보했고요. 윤지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싹 말랐어요. 형사는 그의 손목에 차갑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동행하시죠. 윤지상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2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던 비밀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그는 형사들에게 이끌려 복도를 걸었고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건물 밖에선 다시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윤지상의 얼굴을 비췄고 수갑찬 그의 손목이 렌즈에 담겼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20년 만에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하늘에선 천둥이 크게 울렸고 번개가 밤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투명할 정도로 시린 태양빛이 내리쬐었습니다. 한결 리조트의 로비는 더 이상 음모와 배신이 도사리는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죠. 윤 회장은 지우의 부축을 받으며 회장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소나무 숲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고 깊게 패였던 미간의 주름도 세월의 훈장처럼 부드럽게 펴져 있었어요. 지우는 조용히 회장의 곁을 지키며 그가 내뱉는 안도의 숨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겨진 한 노인의 고독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된 지우의 눈가에도 뜨거운 기운이 서렸죠. 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사퇴 권고안 대신 사회 환원 계획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된 동생의 은닉 자산 수천억 원을 포함하여 리조트 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외된 이웃과 꿈을 잃은 청년들을 위한 재단으로 돌리겠다는 결단이었어요. 그는 지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술을 뗐습니다. 지우군, 자네가 나에게 준 것은 목숨뿐만이 아니야.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그 소중한 희망을 되찾아 주었네.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지우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죠. 지우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운전대를 잡느라 굳은 살이 박였던 손에는 다시 펜이 쥐어졌어요. 윤 회장은 지우의 비상한 재능이 가난이라는 벽에 막히지 않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낮에는 어머니의 국밥집에서 서빙을 돕고 밤에는 코피를 쏟아가며 책과 씨름했죠. 낡은 반지하 방 벽면에 가득했던 복잡한 수식들은 이제 절망의 흔적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보글보글 끓는 가마솥 앞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연신 훔쳐내던 눈물을 이제야 기쁨으로 닦아낼 수 있었어요. 마침내 겨울이 지나고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지우의 이름 옆에는 서울대학교 합격이라는 눈부신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가난한 운전기사로 불리던 청년이 오로지 자신의 지능과 의지, 그리고 진심 하나로 일궈낸 기적이었죠. 지우는 합격 통지서를 출력해 제일 먼저 윤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지우의 두 손을 꼭 맞잡았어요. 자네라면 해낼 줄 알았네. 이 사회에 자네 같은 따뜻한 머리가 필요했어. 두 사람의 눈에서 시작된 기쁨의 눈물은 거실 바닥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결심했습니다. 자신처럼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말이죠.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고 높았습니다. 지우와 윤 회장은 꽃다발을 들고 강원도 산기슭에 위치한 가족 묘소를 찾았죠.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진실이 밝혀진 뒤 처음으로 올리는 인사였습니다. 묘역 주위에는 은은한 들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고 나뭇잎들이 부딪히며 내는 바스락 소리는 마치 먼저 간 가족들이 환영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어요. 윤 회장은 아내와 자식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디 굵은 손으로 비석에 쌓인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그의 등 뒤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내리비쳤죠. 여보, 이제야 당신과 우리 아이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되었소. 여기 이 청년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지켜주었어. 윤 회장은 지우를 곁으로 불렀습니다. 지우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어요. 차가운 대리석 비석에 손을 얹자 지난 몇 달간의 사투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폭우 속에서 쓰러진 회장을 발견했던 순간부터 시장 사람들과 힘을 합쳐 어머니를 구출하고 진실을 폭로하던 긴박했던 찰나까지 말이죠. 그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듯 산새들이 맑은 소리로 지저귀었습니다. 지우는 묘비 앞에서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회장님, 가족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가진 천재적인 머리는 오직 사람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는 데만 쓰겠습니다. 다시는 돈과 권력 앞에 진실이 묻히는 일이 없도록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우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회장은 지우의 어깨를 든든하게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신뢰와 애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가난한 운전기사와 고독한 재벌 회장으로 만났던 기적 같은 인연은 이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지우는 가방 속에 든 전공 서적의 묵직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자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의 무게였죠. 저 멀리 마을 어귀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국밥집의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수한 육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한 착각에 지우는 입가에 환한 미소를 띄었죠. 이제 지우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과 믿어주는 스승,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난도 음모도 더 이상 그를 흔들 수 없었죠. 지우와 윤 회장의 뒷모습이 노을빛에 길게 늘어지며 시련 끝에 찾아온 눈부신 미래를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빛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